시어머니가 3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오직 딸을 낳은 며느리와 아들을 이혼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미련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용히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3일 뒤 아들은 회사에서 차장 직위를 박탈당했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공들여 유지해온 상류층의 삶은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경쾌한 딸깍 소리가 정호 F&B 대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심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데이터 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전라남도 유기농 농산물 산지의 이달 출하량 집계가 이미 끝났고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물 직배송 할당량도 모두 확보된 상태였다. 이 두 개의 생명줄은 성우그룹 식품사업부의 공급망에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징징 울렸다. 액정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깜빡였다. 유진아, 전화가 연결되자 억누르지 못한 흥분으로 가득한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숨소리마저 거칠었다. 인사 발령 났어. 나 차장으로 승진했다. 축하해요. 차장님. 심유진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성우그룹의 납품 단가표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았다. 다들 내가 사업부에서 제일 빨리 승진했다고 난리야. 오늘 저녁에 반포동 본가로 넘어가서 밥 먹자. 어머니가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하시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짐 챙겨서 출발할게요. 반포동 아파트는 부부의 신혼집에서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이건 결혼할 때 시어머니 강순옥 여사가 직접 정한 규칙으로 겉으로는 서로 챙겨주기 편하게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심유진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현관에는 이미 구두 몇 켤레가 놓여 있었다. 다이닝룸 식탁 위에는 밑반찬 몇 접시와 함께 그 정중앙에 갈비찜이 놓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강순옥 여사는 머리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고 평소 교회에 갈 때나 입는 짙은 보라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곁에 앉은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심유진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강순옥 여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콧소리로 아주 짧게 뜬하고 대꾸할 뿐이었다. 주방에 가서 찌개나 내와라. 우리 도윤이 배고프겠다. 심유진은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손을 씻은 뒤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실리콘 주방 장갑을 끼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들어 올렸다. 우리 도윤이가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해서 교회 집사들 눈이 아주 다 뒤집혔다니까. 강순옥이 물을 한 모금 삼키고는 컵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우렁차게 말했다.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 건 다 우리 도윤이가 뼈 빠지게 고생한 덕이지. 그 박 집사네 아들은 우리 도윤이보다 3살이나 많은데 아직도 대리라지 뭐냐. 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절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죠. 강도윤이 의자를 빼고 앉으며 웃음 띤 얼굴로 갈비찜 한 점을 집어들었다. 심유진은 된장찌개를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국자를 가져와 가장 먼저 강순옥의 국그릇에 찌개를 듬뿍 담아 그녀의 손앞에 밀어주었다. 강순옥은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휘휘젓더니 미간을 팍 찌푸렸다. 장사하는 년들은 손이 험해서 탈이야. 이 찌개에 들어간 두부 썰어놓은 꼴 좀 봐라. 삐뚤빼뚤 짝짝이인 게 말이 되니?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면서 비린내에 돈 냄새나 묻히고 다니니 집안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도윤이는 이제 차장이야.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다 번듯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일 텐데 너밖에 나가서 그놈의 생선 파는 유통회사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우리 강씨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새언니도 명색이 대표잖아요. 시누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픽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우그룹 같은 대기업의 새언니가 하는 그런 구멍가게 수준의 사업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심유진이 국자를 쥐고 있던 손이 1초간 멈칫했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깐 채 찌개 위로 둥둥 떠있는 파 고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주의할게요, 어머니. 강도윤은 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심유진을 돌아보며 마치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유진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 직급이 이제 예전이랑 다르잖아. 식품사업부에서 대형마트 장기 계약을 여러 건이나 따는 것도 다 내가 팀 이끌고 가서 협상한 덕분이야. 그룹에서도 내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회사 일은 훨씬 더 바빠질 거야. 내 유통회사가 너무 힘들면 밑에 직원들한테 맡겨버리고 집안일에 신경을 좀 더 써. 심유진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도윤의 눈동자에는 득의양양한 빛이 번득였고 그것은 온전히 자기 성취감에 취해 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었을지도 모른다. 성우그룹 식품사업부가 도대체 무슨 수로 경쟁사들을 제치고 그 까다로운 대형마트 계약들을 따낼 수 있었는지 말이다. 그가 대표이사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보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안정적인 물량과 시장가보다 5%나 낮은 독점 공급망 원가는 모두 심유진이 직접 경상북도로 날아가 아버지 심정호의 도움을 받아 선주들과 농장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아낸 결과물이었다. 그녀가 성우그룹과 체결한 모든 납품계약서는 강도윤의 이름을 완벽하게 배제한 채 가장 적법한 외부 협력업체의 자격으로 그 모든 실적의 후광을 소리소문 없이 자기 남편의 머리 위로 씌워준 것이었다. 알겠어요. 심유진은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밥그릇을 들어 올렸다. 6개월 후 화장실의 조명이 유난히 눈을 찔렀다. 심유진은 세면대 위에 놓인 플라스틱 임신 테스트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선명한 두 줄의 붉은 선은 마치 어떤 질서가 재편될 것임을 선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이 반포동 아파트에 전해졌을 때 강순옥 여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정호 F&B의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강순옥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이 생선 비린내 난다며 혐오하지 않았고 도리어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와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댔다. 아이고, 우리 장손이 틀림없이 배가 고플 게야. 강순옥은 대표실 문을 밀치고 들어와 보온병을 소파 테이블 위에 쾅소리 나게 내려놓고 뚜껑을 돌려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과 삼계탕의 냄새가 뒤섞여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뭐 하러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회사 1층에 식당도 많은데요. 심유진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이미 꽤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다가왔다. 그게 무슨 소리니? 밖에서 파는 밥이 영양가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이건 다 우리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핏줄을 위한 건데 강순옥은 심유진의 손에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며 그녀의 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교회 목사님이 보시더니 이 배 모양은 무조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틀림없다고 하시더라. 내 지금 제일 중요한 임무는 내 손자를 무사히 낳는 거야. 밤새우면서 야근하는 짓거리 당장 그만둬. 심유진은 따뜻한 숟가락 손잡이를 쥔 채 고개를 숙여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아주 따뜻했다. 7년이었다. 대학교 시절 연애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이 가문의 격을 따지는 집안에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날카로운 능력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왔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공급망의 핵심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마저 숨겼고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을 견디면서도 자신이 충분히 낮추고 헌신하면 진심은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지금 좀처럼 보기 힘든 시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을 보며 심유진은 속으로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 집안이 드디어 그녀를 받아들여 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고집불통이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노력을 알아준 것이라고. 그녀는 삼계탕의 온기가 담긴 이 관심이 자신이라는 며느리를 향한 인정이라고 착각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이것이 결코 가족으로서의 인정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건 오직 강씨 집안의 핏줄을 이을 손자를 낳아주는 것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내건 일방적이고도 차가운 거래에 불과했다.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의 VIP 특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옅은 피비린내가 감돌고 있었다. 심유진은 비스듬히 세워진 환자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다.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엔 핏기조차 없었다. 그녀의 품에는 겉사계에 쌓인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기는 아주 작았고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은 채 눈을 감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순옥이 화려하게 포장된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기진맥진한 심유진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기를 싼 겉사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기를 감싸고 있는 담요 가장자리를 거칠게 들춰냈다. 단 한 번 보았을 뿐이다. 강순옥의 움직임이 굳어버렸다. 얼굴에 가득했던 기대감은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가신 듯 기괴할 정도로 시퍼렇게 질려버렸다. 뺨의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병실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심전도 모니터가 내는 아주 미약한 삑 소리만이 울릴 뿐이었다. 강순옥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의 눈빛은 길거리의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 차갑게 변해버렸다. 그녀는 심유진에게 몸은 좀 어떠니 라거나 해사는 순조로웠니 라는 말 따위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원래라면 손자를 낳은 1등 공신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그 홍삼 선물 세트를 옆 협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획 돌아서서 구두 굽으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무겁고 분노에 찬 발소리를 남긴 채 곧장 병실을 나가버렸다. 문이 거칠게 닫혔다. 내내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강도윤이 멈칫하더니 심유진에게 다급하게 한마디를 내던졌다. 어머니한테 가볼게요. 그러고는 급히 몸을 돌려 뒤쫓아 나갔다. 병실 안에는 심유진과 품에 안긴 딸만 남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기의 조그마한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식은땀이 환자복을 흠뻑 적셔 등줄기에 달라붙었고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40분이 지나서야 강도윤이 문을 열고 돌아왔다. 그는 의자를 빼고 앉더니 시선을 회피하며 끝내 심유진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고 그 안에는 습관적인 짜증과 건성으로 달래려는 기색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드셔서 그래? 너도 알잖아. 평생 소원이 손자 안아보는 거였던 분이라는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어머니한테 시간 좀 드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심유진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7년 동안 사랑했던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방금 저승 문턱을 다녀오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그를 위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건넨 첫마디는 위로나 걱정이 아니라 아기 성별 때문에 매정하게 등을 돌려버린 시어머니를 이해해 달라는 요구였다.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 쩍하고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한 줄기 한기가 척추를 타고 천천히 그리고 거침없이 등줄기로 기어올랐다. 그 한기는 출산 후 3일째 되던 날 완전히 얼어붙어 흉기로 변했다. 심유진은 여전히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도윤의 안색은 어제보다 훨씬 나빠 보였다. 눈 밑에는 핏발이 가득 섰고 넥타이도 삐뚤게 메어져 있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무슨 일 있어요? 심유진이 차분한 말투로 물었다. 어머니가 단식을 시작하셨어.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감과 원망이 묻어났다. 어제부터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밥상도 다 엎어버리셨어. 교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죽어도 안 일어나신대. 목사님한테서 전화까지 왔어. 심유진의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데요? 계속 중얼거리시는데 강도윤은 우물쭈물하며 아내의 시선을 피한 채 바닥의 무늬만 노려보았다. 주님께 강씨 집안을 이을 아들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쓸모없는 며느리를 내쫓아달라고 기도하신대. 병실 안은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심유진은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다음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라거나 내가 가서 말려볼게. 당신이랑 우리 딸만 있으면 충분해 라는 말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다. 강도윤은 그저 소파에 앉아 땅이 꺼지라 한숨만 쉴 뿐이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다. 그는 매일 병원과 반포동 사이를 오가며 얼굴에 짜증만 가득 채워갈 뿐 어머니의 단식 투쟁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면서도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출산 후 5일째. 강도윤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는 환자 침대로 다가오지 않고 빛을 등진 채 창가에 섰다. 어머니가 어제 쓰러지셨어.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다 포기해버린 듯한 지독한 단호함마저 서려 있었다. 심유진은 딸을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히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강도윤은 돌아서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이불자락에 둔 채 말했다. 의사 말이 여기서 식사를 더 거르시면 생명이 위험하대. 유진아,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굶어 죽을 때까지 단식하시겠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두어 걸음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심지어 애원하는 듯한 투로 말했다. 유진아, 내가 먼저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면 안 될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어머니 화 좀 가라앉고 몸 좀 추스르시면 우리 다시 합치자. 응? 그냥 나 좀 봐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눈 감아줘.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심유진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비겁한 어깨와 회피하는 눈빛을 7년이나 보아온 저 익숙한 얼굴에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도 아버지로서의 보호 본능도 단 한 줌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단식으로 만들어낸 그 억압은 감히 넘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대한 산이었다. 그리고 그 산의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재물은 바로 자기 아내였다. 그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저 번거로운 일이니 알아서 조용히 해결되기만을 바랐다. 그녀가 7년 동안 바친 진심이 고작 나 좀 봐줘라는 말 한마디로 되돌아왔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알겠어요. 심유진은 시선을 거두고 마치 오늘의 날씨를 묻는 것처럼 무덤덤한 말투로 대답했다. 퇴원하던 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심유진은 딸을 품에 안고 반포동 아파트의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익숙한 전자음이 울리며 도어록이 열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서다 순간 멈칫했다. 원래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아기 침대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걸어가 드레스룸 문을 열었다. 그녀가 쓰던 임신 부용 옷들과 산후조리 용품, 세면도구까지 모조리 자취를 감췄다. 텅 빈 옷장과 앙상한 옷걸이 몇 개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양문형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미리 사람을 시켜 준비해둔 미역이나 소고기, 각종 산후조리용 식재료는 흔적도 없었다. 텅 빈 냉장실 안에는 강도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캔맥주 몇 줄과 레토르트 김치 2팩만이 가지런히 놓여있을 뿐이었다. 시누이가 그녀의 짐을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듯 전부 가져다 버린 것이다.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강도윤이 야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심유진을 보고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이내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가 기왕 퇴원했으니 일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자고 하셔. 강도윤은 헛기침을 하며 가장으로서 위험을 부리려는 듯 목소리를 깔았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다 원만하게 해결될 거야. 애는 내가 데려가. 우리 강씨 집안엔 딸은 필요 없으니까 쓸모없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재산 분할 말인데 이 집은 어머니가 대출 끼고 사주신 거니까 남은 건. 심유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으로 걸어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아 품에 안긴 딸을 조금 더 편한 자세로 고쳐 안았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도 않았고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겨 성우그룹 내부 협력업체 계약 아카이브 앱을 열었다. 정호 F&B라는 명의로 된 전자계약서들이 화면 위로 스르륵 지나갔다.
모든 계약서의 맨 마지막 법정 대리인의 서명란에는 어김없이 심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계약서들은 성우그룹 식품사업부 신선식품 공급망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 심정호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평생의 결정체이자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로 뛰어 개척한 영토였다. 이 자원들은 강도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강씨 집안과는 더더욱 무관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헌신짝처럼 내버리려는 인간들 앞에서 눈물 따위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폐기물일 뿐이라는 것을. 심유진은 고개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강도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물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고 글자 하나하나가 얼음판 위에 떨어지는 돌멩이 같았다.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어머니가 계속 단식하시면 당신네 편에 서서 그 말도 안 되는 강요 그만하시라고 말릴 생각은 있어요? 강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파도 한 점 없이 고요한 아내의 눈동자를 마주하자 왠지 모를 찔림이 명치를 찔러왔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고 두 손을 양복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신경질적으로 한숨을 푹 쉬었다. 유진아, 넌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어머니 몸이 진짜로 못 버티신다니까? 어머니 고혈압 있으신 거 너도 잘 알잖아. 내가 한 발짝 물러서 주면 안 돼? 기어코 어머니 돌아가시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해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 남자의 썩어 빠진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횡포는 거역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고 아내의 반항은 하늘을 거스르는 인재였던 것이다. 심유진은 더 이상 1초의 시간도 입씨름에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연락처 목록을 열어 수석법률 고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접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합의서 좀 준비해 주세요. 내 회사, 내 명의로 된 모든 지분과 자금에 대해 확실한 방화벽을 쳐주세요. 그 남자 측과 어떠한 교집합도 없다는 걸 확실히 못 박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확인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강도윤을 바라보며 지극히 온화한 투로 말했다. 당신 인감도장이나 챙겨. 구청으로 가자. 강남구청 민원실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강순옥 여사는 일찌감치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그 짙은 보라색 재킷을 입고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턱을 빳빳이 쳐들고 있었다. 그 얼굴엔 경계심과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오늘따라 신경 써서 화장까지 한 그녀는 공격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그녀는 입구 쪽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행여나 심유진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거나 구청 바닥에 주저앉아 억대의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악을 쓰고 통곡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다. 심유진이 단돈 10원이라도 더 요구하기만 하면 당장 삿대질을 하며 천박하고 파렴치 안년지라고 쏘아붙일 대사까지 완벽하게 외워둔 참이었다. 하지만 심유진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강순옥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심유진은 아주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어 넘긴 채 가슴 앞에는 아기띠로 새근새근 잠든 딸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최최함이나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은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담당 창구 앞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꺼냈다. 그 곁에 선 강도윤은 표정이 묘하게 구겨져 있었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얼빠진 모습이었다. 절차 끝나면 반포동에 남겨둔 헌 옷까지 몇 벌은 버리든 태우든 알아서들 하세요. 심유진은 강순옥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접수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이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내어주었다. 이곳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강순옥이 벌떡 일어나더니 강도윤 뒤에 바짝 붙어 섰다. 마치 먹이를 지키는 암탉처럼 혹시라도 서류에 자기들 모르는 독소 조항이라도 숨겨져 있을까봐 두 눈을 부릅뜨고 서류를 감시했다. 심유진이 펜을 집어들었다.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0.5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지며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 이어서 그녀는 개인 도장을 꺼내 붉은 인주를 꾹 묻힌 다음 서명 옆에 흔들림 없이 쾅 하고 찍어내렸다. 이 모든 과정은 5초도 걸리지 않았다. 너무나도 깔끔했다. 강순옥이 속으로 잔뜩 벼르고 있던 저주의 말들이 전부 목구멍에 턱 걸려버릴 만큼, 그리고 강도윤의 마음 한구석에 기분 나쁜 상실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만큼 그녀는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요구하지 않았다. 합의서에는 그녀가 재산 분할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일까? 아니, 그녀가 챙겨나가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소유인 그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었고, 그녀가 버리고 가는 것은 구역질 나는 빈 껍데기뿐이었다. 다 됐습니다. 심유진은 자신의 신분증을 돌려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딸의 머리가 다치지 않게 가슴 앞에 아기띠를 고쳐맸다. 너 강순옥은 그토록 평온한 그녀의 얼굴을 보자 부하가 치밀었지만 화풀이할 구실이 없어 코웃음만 쳤다. 주제 파악은 할 줄 아네? 앞으로 밖에서 우리 도윤이 이름 팔면서 사기나 치고 다니지 마라. 심유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었다.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는 지독하게 서늘한 미소였다. 그녀는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는 듯 획 돌아서서 구청 로비를 빠져나갔다.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렸다. 서울의 나른한 오후 햇살이 그녀의 몸 위로 아낌없이 쏟아져 내렸다. 초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그녀는 폐부 깊숙이 초가을의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탁한 숨이 완벽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뼈에 달라붙은 썩은 살점을 도려낸 뒤에 찾아오는 피비린내 나고 지독히도 선명한 해방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2시. 정호 F&B 서울 사무소 회의실 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심유진은 상석에 앉아 켜진 노트북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긴 직사각형 회의 테이블 양옆으로는 회사의 핵심 임원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부로 성우그룹 식품사업부와의 모든 업무 교점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심유진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절대적인 위험을 뿜어냈다. 운영본부장이 흠칫 놀라며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대표님 성우 쪽에 납품하는 물량이 저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면 위약금은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법무팀 절차 밟아서 10원 단위까지 깔끔하게 정산하세요. 경상북도 선주들이랑 전라남도 농장주들한테 연락해서 성우 쪽에 배정했던 할당량을 전부 대한식품이랑 신세계 시스템 쪽으로 돌리라고 지시하세요. 그쪽 놈들이 우리 독점 유통망 뚫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문 열어준다고 전하세요. 심유진은 노트북을 탁 소리 나게 덮으며 회의실 전체를 매섭게 훑어보았다. 내일 아침 해가 떴을 때 성우그룹 놈들이 우리 쪽에서 유기농 배추 한 포기, 갈치 한 마리라도 빼가는 꼴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당장 실행하세요.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감히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이 젊은 여성 대표의 솜씨가 얼마나 지독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임원들이 줄지어 빠져나간 뒤 텅 빈 회의실에는 심유진 혼자 남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갯바위를 때리는 거친 파도 소리와 수산시장 특유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아, 아버지 심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후했고 경상도 남자 특유의 묵직함이 배어 있었다. 아빠의 심유진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이 두 글자를 내뱉는 순간 목구멍이 멋대로 꽉 잠겨버렸다. 수화기 너머는 약속이나 한 듯 고요해졌다. 심정호는 딸의 짧은 부름 하나로 그녀가 겪은 모든 수모와 변고를 단번에 알아챈 듯 했다. 저 이혼했어요. 성우 쪽에 들어가는 물량 싹 다 끊어버렸고요. 수화기를 타고 한바탕 짠내 나는 바닷바람 소리가 밀려왔다. 심정호는 왜 그랬냐고 캐묻지도 어쩌다 그 지경이 됐냐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 섞인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건넸다. 고생 많았다. 내 손에 쥔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기 데리고 집으로 와라. 아비가 포항에서 기다리마. 전화를 끊은 뒤 심유진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차들은 쉼없이 꼬리를 물고 달렸고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아직도 얄팍한 단식 투쟁 따위로 세상을 제 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은 이미 그녀의 손끝에서 툭 하고 쓰러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져 내리는 천장을 말없이 온몸으로 떠받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가짜 천장을 아주 산산조각 내서 주저앉혀 버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성우그룹 식품사업부 구매 3팀 사무실. 찢어질 듯 울려대는 전화 벨소리가 요란한 키보드 타이핑 소리를 모조리 집어삼켰다. 구매팀 박대리가 수화기를 거칠게 집어들었고 상대방의 말을 채 5초도 듣기 전에 사색이 되어버렸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히고 허공에 대고 굽실거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대리는 파티션 너머로 벌떡 일어나 노크도 잊은 채 구매과장의 책상으로 헐레벌떡 뛰어갔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롯데마트 쪽 신선식품 담당자한테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이번 주 경북 쪽 수산물 물량 발주서가 왜 아직도 안 넘어오냐고 난리입니다. 산지 항구에서 냉동 탑차들이 벌써 3시간째 대기 중이랍니다.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홀짝이던 구매과장이 미간을 확 찌푸렸다. 발주서는 어제 오후에 벌써 정호 F&B 쪽에서 넘어왔어야지. 자네 아직도 확인 안 하고 뭐 했어? 연락했습니다. 박대리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어제 퇴근길에 전화했더니 그쪽 법무팀에서 절차 밟는 중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걸었더니 아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박대리는 방금 막 복합기에서 뽑아온 종이 한 장을 과장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는 바람에 종이 끝자락이 파르르 떨렸다. 이거 방금 팩스로 들어온 겁니다. 정호 F&B 공식 공문이요. 과장은 종이컵을 내려놓고 공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굵은 고딕체로 찍힌 제목을 확인한 순간 그는 회전의자 위에서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공급 계약 종료에 관한 통보. 지금 장난해. 과장이 그 종이를 획 낚아채서 본문 내용을 미친 듯이 훑어내려갔다. 유예 기간도 없었고 재협상의 여지도 없었다. 발송인 란에는 정호 F&B 법인 인감이 시뻘겋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심유진 대표의 서명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계약 파기 사유는 그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단어, 자사 전략 수정뿐이었다. 우리 신선식품 물량의 60%나 쥐고 있는 핵심 벤더사란 말이야. 과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마찰음을 냈다. 당장 정호 서울 사무소로 전화 돌려. 거기 영업본부장 바꿔. 해봤습니다. 그 박대리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갔다. 서울 사무소 내선 번호가 싹 다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평소에 연락하던 실무 담당자한테 개인 번호로 걸었더니 정호 F&B 서울 핵심 인력들이 어젯밤에 전부 경북 본사로 철수했답니다. 야반도주하듯 강남구 사무실을 싹 다 비워버렸답니다. 과장의 뒤통수 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상의 마찰이 아니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급소를 찌르는 정밀 타격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 수화기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손가락이 부러져라 다이얼을 꾹꾹 눌러댔다. 저는 구매 3팀입니다. 강도윤 상무님 내선으로 당장 연결하세요. 이때 강도윤은 느긋한 걸음으로 식품사업부 임원실 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려진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의 승진을 축하한다며 백화점에 데려가 직접 골라준 옷이었다. 그가 상무실 문을 열자
천연 가죽 소파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넓은 책상 뒤로 걸어가 여유롭게 앉은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이번 달 실적 보고서를 감상할 준비를 했다. 책상 위 내선 전화기가 갑작스럽게 울렸다. 강도윤은 수화기를 들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나른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말하세요. 강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구매과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명백히 초조한 기색이었다. 정호 F&B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공문을 보내고 납품을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롯데마트랑 이마트 쪽에서 물건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전화 때문에 구매팀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상무님, 당장 메일 좀 확인해 보십시오. 수화기를 쥔 강도윤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의 뇌는 처음 2초 동안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처리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가 무의식적으로 되물었다. 정호에서 뭘 보냈다고요? 계약 종료요. 납품 전면 중단이요. 구매과장의 목소리가 8도나 높아졌다. 상무님, 그 대형마트들 위약금이 하루가 다르게 2배로 뛰고 있습니다. 정호 쪽에 아는 사람한테는 다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 계약, 애초에 상무님이 직접 나서서 성사하신 거잖습니까? 상무님이 심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 좀 해보실 수 없습니까? 강도윤의 숨결이 흐트러졌다. 그는 내선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책상 모서리에 둔 개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 목록을 열어 아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을 그 위에 둔 채 0.5초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강도윤은 멍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여전히 똑같은 음성이었다. 그는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지워지지 않았고 프로필 사진조차 기본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다. 송금 버튼도 보이지 않았다. 차단당한 것이다. 강도윤은 넥타이가 마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을 뻗어 넥타이 매듭을 거칠게 끌어내리고 셔츠 맨 윗단추를 풀었다. 어제 구청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던 장면이 뇌리를 스쳤다. 그 미련 없이 돌아서던 뒷모습, 무덤덤하게 내뱉던 헌 옷까지는 버려라라는 그 말이. 그는 아내가 홧김에 저러는 줄 알았다. 친정에 며칠 머물다 어머니 화가 풀리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그녀가 말한 끝이 자신이 딛고 서 있던 사다리까지 통째로 치워버리는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도윤은 차 키를 낚아채고 컴퓨터도 끄지 않은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강남구 테헤란로. 정호 F&B가 있던 서울 사무소 빌딩 앞. 강도윤은 도로변 불법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고 문을 쾅 닫은 뒤 로비로 뛰어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16층에 멈췄다.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빠른 걸음으로 내렸을 때 정면으로 보인 것은 굳게 닫힌 유리문뿐이었다. 문에 붙어있던 정호 F&B라는 금속 글자들은 이미 떼어졌고 희미한 자국만 몇 개 남아있었다. 대문에는 본층 임대문이라고 적힌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강도윤은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무용 책상도 컴퓨터도 없었고 바닥에 깔린 카펫마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구석에 버려진 빈 종이 상자 몇 개만 덩그러니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는 2걸음 뒤로 물러섰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식품사업부 내부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변수정 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변수정은 심유진의 대학교 동기이자 성우그룹 내에서 공급망의 내막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강 상무님, 강남구 쪽에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변수정의 말투는 아주 무덤덤해서 상사를 향한 일말의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변 차장, 지금 어디야? 유진이 바뀐 번호 알고 있지? 당장 내놔. 강도윤은 생명줄이라도 잡은 것처럼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그룹 본사 1층 로비 커피숍에 있습니다. 돌아오시죠. 대표이사 비서실에서 방금 공지가 내려왔는데 오후 2시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강도윤이 성우그룹 본사로 허겁지겁 돌아왔을 때 그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고급 정장 원단이 피부에 달라붙어 끈적이고 불쾌했다. 커피숍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변수정은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앞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두고 있었다. 그녀는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강도윤을 쳐다보았다. 번호 내놔. 강도윤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다그쳤다. 변수정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유진이 새 번호 모릅니다. 설령 안다 해도 상무님한테 안 드릴 거고요. 변수정, 강도윤이 목소리를 억누르며 으르렁거렸다.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사업부 전체 공급망이 끊어지게 생겼어. 롯데랑 이마트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을 벌써 그룹으로 보냈다고. 위약금이 우리 신선식품팀을 통째로 날려버릴 만큼 어마어마해. 내가 유진이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 내가 좀 설득해봐. 이건 비즈니스지. 개인적인 감정을 끌어들일 문제가 아니라고. 변수정은 눈앞에 이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 밑에는 핏발이 가득 섰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미세하게 끼어 있었다. 어제 막 승진했을 때의 그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개인적인 감정요. 변수정이 실수를 터뜨렸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상무님, 당신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게 된 건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강도윤은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변수정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강도윤 앞에 툭 던졌다. 이거 상무님이 지난 3년 동안 그룹에 제출했던 핵심 실적 보고서들입니다. 안에 있는 데이터 좀 보시죠. 강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지 않고 그녀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당신 매번 이 보고서 들고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보고했죠. 당신 능력으로 시장가보다 5%나 싼 전라남도 유기농 농산물을 확보했다고. 당신 협상 기술로 경상북도 최고급 수산물 물량을 독점했다고. 변수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모처럼 강도윤의 귓가에 박혔다. 당신은 진짜로 그 선주들이랑 농장주들이 성우그룹이라는 이름표 하나만 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줄 압니까? 강도윤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심정호 회장님 이름 석자를 믿고 심유진이 매달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소주잔 기울이며 쌓아온 의리를 믿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변수정은 테이블 위로 깍지를 꼈다. 당신 손에 들어온 그 알짜배기 유통망들, 전부 유진이가 당신 대신 깔아준 길이에요. 유진이는 당신한테 최저 납품가를 맞춰준 것도 모자라서 물류 운송 중에 생기는 손실까지 다 자기 회사가 떠안았어요. 정호 F&B의 마진을 바닥까지 깎아내리면서 당신 보고서 숫자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당신이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들고 살게 해주려고, 당신 승진길 탄탄대로로 만들어주려고 그 짓을 했다고요. 강도윤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무의식적으로 양복바지 솔기를 극적였다. 당신 맨날 밖에서 접대하느라 힘들다고 징징댔죠. 변수정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근데 당신이 접대한 그 고객들, 당신이 마신 그 술자리들, 그거 다 유진이가 미리 납품 품질을 완벽하게 맞춰놨으니까 사람들이 당신 체면 세워주느라 마셔준 겁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빌딩, 철근 하나하나 다 심유진이 직접 박아 넣은 거라고요. 지금 유진이는 그냥 자기 걸 도로 가져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 아내잖아. 강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거의 절망에 가까운 나약함이 배어나왔다. 우린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아내, 변수정의 얼굴에 떠오른 조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였다. 그건 어제까지의 일이고요. 강 상무님, 당신 손으로 직접 도장 찍은 거 잊으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단식 투쟁으로 유진이 목 조를 때 당신 입으로 바른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당신은 유진이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속품 취급했고 아들 못 낳은 죄인 취급했잖아요. 이제 그 업보를 돌려받는 겁니다. 변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의 주름을 매만졌다. 2시 회의, 대표이사님이 직접 주재하십니다. 강 상무님, 행운을 빕니다.
오후 2시 성우그룹 최고 경영진 회의실. 긴 타원형 회의 테이블에는 고위 임원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공기는 금방이라도 굳어버릴 것처럼 끈적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우문거렸다. 쾅. 두껍고 묵직한 하드커버 결제판이 테이블 한가운데로 매섭게 내리꽂혔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라 흩어졌다. 그룹 대표이사는 상석에 선 채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얼굴에는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 있었다. 누가 나한테 설명 좀 해보지. 이게 대체 뭔가? 대표이사가 테이블 위에 공문을 가리키며 을조리듯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고함보다 훨씬 더 섬뜩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중간쯤에 앉은 강도윤을 향했다. 대표이사의 시선도 그쪽으로 옮겨갔다. 강도윤 상무. 아니, 이제 강 부장이라고 불러야겠군. 대표이사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어제 제출한 승진 기념 보고서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 썼더군. 향후 3년간의 공급망 청사진이 태산처럼 굳건하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롯데 쪽 법무팀에서 내용 증명을 내 개인 메일로 꽂아 넣었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신선식품 품절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로 청구하겠다더군.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넘어지지 않으려 두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다. 대표이사님, 이 일은 중간에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정호 쪽에서 홧김에 저러는 건데 저한테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반드시 거래선을 다시 살려놓겠습니다. 살려놓겠다고 대표이사가 테이블 위 물잔을 집어들더니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무슨 수로? 당신 지금 정호 서울 사무소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도 모르지 않나. 내가 사람 풀어서 뒷조사 다 끝냈어. 정호 F&B 물량 싹 다 대한식품 쪽으로 직통 연결됐어. 우리가 반쯤 얘기 다 끝내놨던 그 신규 농장 프로젝트까지 통째로 뺏겼다고. 강도윤은 입을 뻐끔거렸다. 목구멍이 모래를 한 움큼 삼킨 듯 껄끄러웠다. 집안일 때문에 벌어진 보복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 회의실에서 그런 핑계를 대는 건 스스로 쓰레기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당신 내내 그 유통망들이 자기 개인 인맥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지. 대표이사가 몸을 똑바로 세우며 고장나서 쓸모없어진 부품을 보듯 차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알고 보니 그 대단하신 인맥이 협력사 회장 딸이랑 결혼해서 유지하던 거였어? 이제 이혼했으니 성우그룹도 당신이랑 같이 순장당하라는 건가?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곳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다. 임원들이 강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원래 있던 부러움과 질투는 숨기지 않는 경멸로 바뀌었다. 인사팀 결정은 이미 나서 대표이사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옆에 선 비서에게 지시했다. 오늘부로 강도윤의 식품사업부 상무직을 전부 박탈하고 대기 발령 부장으로 강등시킨다. 올해 모든 성과급과 직책 수당 지급은 중단해. 롯데와 이마트 쪽 위약금 손실분은 법무팀에서 정확히 산정한 뒤에 이 사람 기본급에서 비율대로 까나가도록. 강도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귓속에서 수백 마리의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위잉거리는 이명만 들려왔다. 그가 7년이란 시간을 바쳐 기어 올라간 자리, 그가 콧대 높이던 사회적 지위, 어머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해 마지 않던 미천, 심유진이라는 닻을 잃어버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반포동 아파트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강순옥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두꺼운 성경책을 올려두고 있었다. 며칠 동안 가짜로 단식을 하느라 위가 쓰리긴 했지만 오늘은 몸 상태가 한결 나아졌고 정신은 비정상적으로 흥분되어 있었다. 자리만 차지하고 쓸모도 없던 그 며느리 년이 드디어 굴러나갔다. 강씨 집안 돈은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말이다. 어젯밤에 그녀는 이미 교회 이 집사에게 연락을 넣어두었다. 이 집사 아는 사람 딸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가 돌아왔는데 나이는 30 초반의 집안은 건축 자재 사업을 크게 한댔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아가씨 사주를 봤더니 사주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몇 달 지나서 우리 도윤이 상무 자리가 더 튼튼해지면 그 혼사를 밀어붙일 작정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윙윙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강순옥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도윤아, 점심은 챙겨 먹었니? 엄마가 오늘 너 좋아하는 것저리 갓버무려 놨으니까 저녁은 일찍 들어와서 먹어라.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무겁고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도윤아. 엄마, 강도윤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저 잘렸어요. 강순옥의 얼굴에 걸려있던 뻣뻣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에 그녀는 깔고 앉은 가죽 소파 방석을 꽉 움켜쥐었다. 무슨 헛소리야? 넌 어제 상무로 승진했잖아. 상무직 박탈당한 건 물론이고 성과급까지 다 뺏겼어요. 앞으로 그룹에 막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요. 강도윤의 말투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을조리는 듯 했다. 심유진이 우리 회사랑 맺은 계약 싹 다 끊어버렸어요. 그룹은 당장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내게 생겼고요. 저 끝났어요. 엄마, 저 완전 끝장났다고요? 강순옥이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무릎에 있던 성경책이 바닥에 퍽 하고 떨어졌다. 그 독사 같은 년 감히 지가 뭔데. 우리 강씨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강순옥이 날카롭게 비명을 질러댔고 아파트의 고요함이 산산조각 났다.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생선 팔이나 하는 집구석 딸년이 감히 성우그룹의 엿을 먹여? 도윤아,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당장 사람 풀어서 그년 혼구멍을 내줄 테니까.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뚝 끊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뒤져 평생 다시는 누를 일 없을 거라 여겼던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갔다. 두 번 뚜뚜 울리더니 전화가 연결되었다. 심유진. 천벌을 받으련 강순옥은 수화기를 대고 미친 듯이 악을 썼다. 너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멀쩡한 내 아들 상무 자리가 왜 날아가? 당장 그 계약서들 몽땅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법원에 고소해서 너 아주 알거지로 만들어버릴. 강 여사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냉철하고 이성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순옥은 멈칫했다. 넌 누구야? 그 독사 같은 년 당장 전화 바꾸라고 해. 저는 심유진 대표님의 대리인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심 대표님의 모든 개인 연락처에서 강 여사님 번호는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기업 간의 계약 종료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일 뿐 사적인 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울러 경고 한 가지 드리죠. 계속해서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으시거나 정호 F&B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려 하신다면 저희는 즉각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본 통화는 모두 녹음되었으니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강순옥은 휴대폰을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아플 지경이었다. 갑자기 위장에서 끔찍한 경련이 일어났고 그녀는 배를 움켜쥔 채 카페트 위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며칠 뒤 서울 강남구의 어느 대형 고급 교회. 강순옥은 짙은 보라색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안색은 며칠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으로도 눈가의 퀭한 피로감을 가리지 못했다. 그녀는 백발이 성성한 담임 목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허리를 굽히고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매달렸다. 목사님은 정재계 쪽에 인맥이 넓으시잖아요. 경북 포항의 정호수산 심정호 회장님 쪽에 연락 좀 닿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도윤이가 한순간에 눈이 멀어서 부부싸움 좀 한 건데 집안 싸움에 회사 비즈니스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심 회장님만 고개 한번 끄덕여서 성우그룹의 납품만 다시 뚫어주시면 우리 도윤이 직위도 바로 복고될 텐데. 목사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선을 긋는 듯한 거리감이 역력했다. 강 집사님, 목사가 혀를 차며 한숨을 쉬었다. 정호수산 심 회장님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30년 넘게 뿌리를 내린 거물입니다. 그 정도 급이 되는 기업가는
서울권 국회의원들이 내려가도 미리 예약을 해야 만날 수 있어요. 저같이 일개 목사가 무슨 수로 연주를 대겠습니까? 게다가 비즈니스 세계의 일이 우리 기도 몇 마디 올린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는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곁에서 평소 강순옥과 어울려 다니던 여전도회 회원들도 그녀가 다가오자 약속이나 한 듯 게시판을 보는 척 고개를 돌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강순옥은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쥐고 있던 핸드백 끈이 끊어질 듯 꽉 움켜쥐었다. 그녀가 이 사교계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 칠 수 있었던 건 오직 번듯한 아들의 명함 덕분이었다. 이제 그 명함이 산산조각 나자 평소 그녀에게 굽실거리던 인간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피하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강도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포항으로 내려가. 당장 내려가. 강순옥은 아들의 손에 차키를 억지로 쥐어주며 핏발선 눈을 부라렸다. 내가 직접 가서 그년한테 무릎 꿇고 빌어. 무릎을 꿇든 핑계를 대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그 계약서 다시 살려내. 넌 걔 남편이고 애 아빠잖아. 걔도 그렇게까지 매정하진 못할 거야. 강도윤은 반쯤 미쳐버린 어머니의 몰골을 보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반항할 기력조차 잃은 꼭두각시처럼 차키를 받아들었다. 사실 그도 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가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란 걸. 하지만 그에게 남은 길은 그것뿐이었다. 경상북도 포항으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 강도윤은 줄곧 창밖만 내다보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은 지금 그의 텅 빈 마음과 쏙 닮아 있었다. 오후 4시. 그는 정호수산의 거대한 냉동창고 정문 앞에 섰다. 짙은 짠내가 훅 끼치는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짐을 싣고 내리는 대형 탑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방수복을 입은 인부들은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로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이곳은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계, 예전에 그라면 촌스럽고 생선 비린내나 진동하는 밑바닥 세계라며 코웃음 쳤을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곳에 서서 정문 안으로 발조차 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경비원이 그를 가로막고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우리 대표님이 사전 예약 안 된 외부인은 절대 출입 금지라고 하셨심더. 강도윤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길바닥에 2시간 넘게 서 있었다. 고급 양복은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에 엉망으로 구겨졌고 구두에는 진흙탕이 잔뜩 튀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아, 나 지금 너희 회사 문 앞이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10분이면 돼. 1분 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주 짤막한 답장이 화면에 떴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종료는 법인의 공식적인 결정이며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추후 관련 업무나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경우 양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십시오. 기계처럼 차갑고 건조한 공문투의 문장. 마침표 하나에도 일말의 온기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강도윤은 그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다. 칼날 같은 찬바람이 뼛속까지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이 거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업의 톱니바퀴 앞에 서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다. 심유진은 애초부터 강씨 집안의 빌부터 남편의 출세에 기대어 안정감을 얻으려는 그런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다.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가시를 다독이고 갑옷을 벗어 던진 채 강씨 집안 며느리라는 그 옹졸하고 좁아터진 틀 속에 스스로를 구겨 넣으며 그의 알량하고도 부서지기 쉬운 자존심을 애써 지켜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여겼다. 자신이 제일 꼭대기에 서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그녀가 두 손으로 피가 나도록 떠받쳐주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이제 그녀가 그 손을 놔버리자 그는 곧장 진흙탕 바닥으로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한 달 후 서울의 어느 평범한 종합병원. 6인실 병동 안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기침 소리가 가득했다.
강순옥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누렇게 떴고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왔다. 오랫동안 굶는 신용을 하며 부린 억지와 극도의 스트레스는 그녀의 몸을 심각한 위궤양과 빈혈로 망가뜨렸고 결국 몇 번 혼절한 끝에 이 병원으로 실려왔다. 예전 도윤이가 상무로 잘나가던 시절에 그녀가 입원할 곳은 무조건 연세대 병원 VIP 1인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딱딱한 다인실 침대에 몸을 누이고 있었다. 강도윤은 침대 곁에 둥근 보조의자에 앉아 한 무더기에 수납 영수증을 쥐고 있었다. 영수증에 찍힌 숫자를 들여다보는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대기 발령 부장으로 쫓겨난 뒤 그가 받는 돈은 기본급의 절반에 불과했다. 반포동 고급 아파트의 한 달 대출이자, 어머니의 매달 병원비, 그리고 계약 파기로 인해 그에게 고스란히 덤터기 씌워진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거대한 산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어제 그는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에르메스 가방 몇 개와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마저 중고 명품샵의 헐값으로 넘겨버렸다. 도윤아 강순옥이 힘겹게 눈을 뜨며 모기만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물. 강도윤은 영수증을 내려놓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따랐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어머니의 입술에 조금씩 적셔주었다. 그 독사 같은 년 물을 넘기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강순옥의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아직도 연락 없니? 그년이 우리 강씨 집안 잘나가는 꼴을 배 아파서 못 보는 거야. 은혜도 모르는 천박한 것. 물을 떠주던 강도윤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데도 여전히 아집과 통제욕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그는 말할 수 없이 깊은 환멸을 느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한 피로감이 밀려왔다. 엄마, 그만하세요. 강도윤은 컵을 협탁 위에 내려놓으며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가 강씨 집안을 망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당신 손으로 우리 집안을 망친 거라고요. 강순옥은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두 눈을 부릅떴다. 엄마 단식 투쟁. 그거 정말로 강씨 집안대 끊길까봐 그러신 거예요. 강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엄마는 그냥 사람을 쥐고 흔드는데 중독됐을 뿐이에요. 자기 아들보다 능력 있고 잘난 며느리가 꼴 보기 싫었고 딸을 낳았다는 핑계로 엄마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겠죠. 중내산에 협박하면서 며느리 내쫓을 때 저나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냐? 강순옥이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도 똑같은 놈이죠. 강도윤은 어머니를 보지 않은 채 두 손으로 눈을 꽉 눌렀다.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번졌다. 제가 엄마보다 더 쓰레기예요. 유진이가 날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았어요. 그 여자의 희생을 뼛속까지 빨아먹으면서 엄마가 그 사람 쥐잡듯이 잡을 때 말 한마디 거들어줄 용기조차 없었다고요.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효자 코스프레나 하면 평생 그 편한 꼴을 빨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는 손을 내리고 누렇게 변색된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우리는 거머리였어요. 이제 피를 다 빨아먹고 숙주가 떠나버렸으니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끝이에요. 몇 년 후 경상북도 포항. 10월의 바닷바람에는 제법 서늘한 기운이 묻어났지만 정호수산의 하역장 부두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심유진은 깔끔한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클립보드를 든 채 대형 냉동 탑차 옆에 서서 오늘 대한식품으로 나갈 수산물 발주서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가 바닷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에 깃든 그 명료하고 예리한 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성우그룹이라는 썩은 밧줄을 끊어낸 후 정호 F&B의 사업은 오히려 눈부신 도약을 맞이했다. 남편의 얄팍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억지로 끌어안고 있던 타협점을 모조리 던져버린 뒤 심유진은 공급망을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맞춰 상업화했다. 압도적인 품질과 단호한 추진력을 무기로 그녀는 국내 유수의 대형 종합 재벌가 외식사업부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해냈다. 지금의 심유진은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고
크기가 제각각인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아도 되었으며 여자가 밖으로 나돈다는 따위의 훈계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저 멀리서 청명하고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심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등지고 아버지 심정호가 짙은 색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채 노란색 유치원 가방을 맨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부두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작은 여자아이는 다른 한 손에 갓 구워낸 해물파전을 들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기름기가 잔뜩 묻어 있었다. 심정호가 매일 칼같이 유치원 하원을 시키고 나면 어김없이 길목의 노포에 들러 손녀에게 사 먹이는 간식이었다. 아이고, 천천히 뛰어라. 넘어질라 심정호가 껄껄 웃으며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자 작은 여자아이가 마치 아기 펭귄처럼 통통거리며 달려와 딸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심유진은 몸을 굽혀 딸을 번쩍 안아 올렸다. 파전 냄새가 고소하게 밴 아이의 뺨이 그녀의 목덜미에 비벼지자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유치원에서 말 잘 들었어. 심유진은 엄지손가락으로 딸의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주며 숨길 수 없는 다정함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응.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엔 갈치찌개 끓여주신댔어. 아이가 전내나는 귀여운 목소리로 쫑알거렸다. 심정호가 다가와 모녀를 번갈아 보더니 거칠고 두꺼운 손으로 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바람 찬데 안 춥나? 마무리는 밑에 아들한테 맡기고 고마 집에 가서 밥 먹자. 네, 다 끝나가요. 심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크고 작은 두 개의 그림자가 아버지의 곁에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든 노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멀지 않은 곳에 그들만의 따뜻한 집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가득했고 그 어떤 억압의 기운도 없었다. 이곳은 그녀가 오직 자신의 두 손으로 개척하고 지켜낸 세계였다. 모든 톱니바퀴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돌아갔고 거둬들이는 모든 수학은 정당하고 눈부셨다. 사람은 캄캄한 암실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태양이라고 착각하기 마련이다. 심유진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너져 내리는 지붕을 온몸으로 떠받치면서 자신이 더 힘을 내면 그 얼음장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언젠가는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기초공사부터 완전히 썩어 빠진 집이라면 억지로 기둥을 덧댈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손을 떼고 그 집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라 여기고 인내를 나약함이라 비웃는 인간들은 평생 가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 대신 모진 비바람을 막아주던 사람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았던 게 아니라 자신이 쓴 우산을 기꺼이 그들 쪽으로 기울여 주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마침내 우산을 거두고 자신만의 눈부신 맑은 하늘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제자리에 남겨진 자들은 퍼붓는 폭우 속에서 발밑의 진흙탕이 자신들을 서서히 집어삼키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유진의 이별은 초라한 도망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그 넓고 찬란한 세상을 단 한 줌의 먼지도 묻히지 않고 오롯이 되찾아온 완벽한 승리였다. 끝.